취약점 식별, 개발자 중심의 앱색 접근 방식, 그리고 오픈소스, API, 클라우드 환경까지 아우르는 SDLC 전반에 걸친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세기 부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크박스에서 한국하고 일본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이런 큰 무대는 사실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 쪽에서 현재 AI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개발 쪽이랄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생성형 AI가 파고들어 있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개발권 관점에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주 작은 한통신의 유심 장애로 인해서 수백여 명의 일상이 마비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아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파악 중인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단적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 인프라의 작은 하나의 균열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개발 보안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모놀릿이라고 해서 개발자가 코딩만 하면 그 코딩에 대해서 안전한지, 본인이 정말 안전한 코딩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책임만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뀌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개발 환경 자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나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을 책임져야 되는 모든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AI까지 접목이 되면서 AI가 작성한 코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픈소스 코드, 그리고 이제 외부 API 등 수십 개 이상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얽힌 복잡한 공급망 위에서 현재는 서비스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보안은 어떤 부분일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 자체가 등장을 하면서 많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단순히 개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동시에 새로운 위협을 만드는 보안 과제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LLM 때 말씀을 드리셨던 것처럼 AI 자체를 악용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AI 자체가 이제 잘못된 코드를, 취약점이 있는 코드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와 또 같이 API 사용도 같이 늘어나면서 이 전체 애플리케이션 공급망 자체에 걸친 보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요즘 몇 년 전부터 S밤이 이제 미국 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화두가 되었는데요. S밤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현재 본인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 내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패키지, 어떤 소스 코드들을 사용을 했는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본인이 자체 제작한 코드만을 써서 그 코드의 취약점만 판별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여러 가지 향상성을 위해서 오픈소스 혹은 AI를 이용한 코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내놓았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사탕은 갖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혹은 어떻게 그 코드나 이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S범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S밤은 구성 요소 추적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S밤을 통해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어떤 가시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급망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구조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S밤은 이미 사용이 된 후에 결국에는 리스트업을 하는 거라서, 저희 쪽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개발 보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안전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그 S밤 자체에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보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발 환경을 보면 이제 GenAI를 활용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나 오픈 AI도 같이 API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까 요즘 하고 있는 그 유심 사태처럼 하나의 취약점 혹은 하나의 구성 오류 자체가 모든 인프라나 전체 환경 혹은 이제 나아가서 회사 자체의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따로 적용을 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코드를 작성하는 그 첫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보안을 생각하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안이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거는 보안을 개발을 할 때 도입을 하게 되면 개발 속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혹은 또 저하를 하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마감일 자체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런 걱정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드가 작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가 과연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AI가 생성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가 과연 정말 안전하게 생성이 된 코드인지, 혹은 악의적인 내용으로 작성이 된 코드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보안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S밤을 추적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나 API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코드의 그 위험조차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개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안팀에서 저희가 주로 듣는 피드백은 이겁니다. 개발자분들은 취약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취약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보안팀에서는 어떻게 지정을 해서 할당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통합 대시보드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통합 대시보드를 위해 추구하는 바는 단순히 보안과 개발팀 그리고 이제 시소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보안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은 단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 전반의 이제 협업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요즘 그 개발 보안 자체에, 특히 AI가 접목된 이 상황 자체에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팀 자체에서 시소분들, 그리고 앱색팀,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과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혹은 그리고 안정성 부분에서도 최대의 효율치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프트 레프트는 아마 몇 년 전부터 큰 화두였기 때문에 개발 쪽에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쉬프트 레프트 자체는 보안을 이미 언제 할 것인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보안은 개발 자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꼼꼼하게 혹은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관점에 착안을 해서
처음 이제 개발자 교육부터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까지 그 배포되기 전까지 모든 관계를 다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당연히 이제 업무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AI는 단순히 AI를 코드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를 통해서 AI가 제시하는 코드 수정 부분이랄지 혹은 AI를 통해서 생성한 그 코드 자체의 안정성 그리고 과연 이 AI 이외에 자동으로 모든 그 스캔을 하고 난 검사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느냐가 개발 보안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그림 자체의 그림이 이제 보안과 개발이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되고 그 자동화된 흐름에서 운영을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앞에 LLM 관련해서 발표를 하실 때 AI 관련된 공격을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Always Ready to Run은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제안을 하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모두 아시겠지만 늦고요. AI가 코드를 생성하기 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성한 코드를 활용하기 전에 S버그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하는 전략 자체는 Always Ready to Run, 항상 보안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자라는 슬로건입니다. 사실 발표가 조금 짧게 진행이 되어서요. 저희 현재 가지고 계신 내용 중에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은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거? 네, 한 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코드 보안에서 AI를 적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보안에서 AI를 적용을 하는 거는 일단 사실 각각의 그 코드를 취약점을 스캔을 하는 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적 소스코드 분석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던 동적 소스코드 분석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각각의 툴을 개별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각각의 취약점을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자체를 적용을 하게 되면 AI가 모든 결과를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작성한 코드 자체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적용을 해서 전체 흐름을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이번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슬리 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체크박스의 최신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보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트랙8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번에는 AI 시대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 신은수 보안 전문 수석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구축을 계획하는 각 기업들이 생성형 AI 이용 환경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보안 행사의 AI가 메인 테마인 것처럼 세션들이 AI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 세션도 AI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세션의 내용이 이 데이터 보호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조금 전 나와 있었던 LLM을 위한 OWASP 탑10이나 프롬프트 인젝션, 그러니까 진짜 LLM 애플리케이션 레벨을 딥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LLM 애플리케이션조차도 결국은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포커스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는 다들 아시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생성형 AI를 너무나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주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만드는 방법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LLM,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 자체를 흔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LLM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거의 동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LLM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조금 더 자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래그를 활용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에이전트나 MCP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생성형 AI가 발전을 하는데 이 생성형 AI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은 데이터라는 거죠. 우리가 학습을 한다. 그리고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래그도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호해야 될 우리의 자산은 데이터가 되겠죠. 거기에 포커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스토리지가 있을 수 있겠죠. 클라우드, 예를 들면 AWS 환경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예를 들면 EFS,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아마존 S3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라고 이야기하면 AWS 환경에서는 S3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S3 안에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레그 이야기를 하는데 레그를 사용할 때도 데이터베이스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QL, 노스QL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지만 이 보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대상이 데이터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데이터 자체를 잘 보호하면 어느 정도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성형 AI는 결국 혁신을 가지고 오고 생산성을 높이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진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개발자분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활용도는 첫 번째는 채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챗GPT, 제미나이 뭐 이런 거 이용하는 패턴이 채팅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코딩 도우미입니다. 이 코딩 도우미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기업에서 보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거나 개발자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코딩 도우미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과거에 HTML, CSS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하나 띄우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줘. 오늘의 주제는 세카스야 라고 하면 한 5분 정도 걸리면 웹사이트 하나 뚝딱 만들어집니다. 요즘에 MCP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목적의 MCP를 하나 만들고 싶어.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코딩 도우미의 수준이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면 예시를 제공을 하고 조금 도와주고 흔히 말하는 코드 스니핑만 제공하는 걸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결과물을 그냥 만들어주는 지경에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안적으로 보면 챌린지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기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능이 단순했을 때는 조금만 살펴보면 되지만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기능들을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구현했을까 거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보안적으로 할 게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범 사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범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에서 이 개인정보를 생성형 AI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AI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를 위한 가이드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같은 경우도 현재는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AI가 아니라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상용에 많이 쓰는 생성형 AI들은 SaaS 기반이에요. 예를 들면 오픈 AI,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온프리미스로 모델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금융회사에서 현재는 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절차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가명화나 익명화 처리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적절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말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데이터 보호에서 암호화잖아요. 이게 AI 데이터 보호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는 암호화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 공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용어들이 나오겠죠. R백을 해야 된다, A백을 해야 된다. 이런 접근 제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접근 제어의 대상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서버냐 데이터베이스냐 이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 대상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당연히 클라우드 베이스이니까 클라우드 베이스의 접근 제어가 정밀하게 필요할 것이고 접근 제어의 대상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사람이 서버에 접근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접근 제어의 대상이 사람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AI 시대에는 사람도 접근을 하지만 시스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고 MCP 서버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제어의 대상이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무엇인가 생성형 AI가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모델이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의 컨센트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유의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이 AI 애플리케이션이 준수해야 되는 데이터 보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지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고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도 사용하는 그리고 회자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협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건 클라우드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보안의 방법론이 위협 모델링인데요. 이 생성형 AI 환경에도 이 위협 모델링은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형 AI 기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API 이 게이트웨이는 API를 수신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AWS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은 서버레스 환경으로 람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모델은 백엔드에 있고 모델에 대한 또 하나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베드라이크 서비스가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높은 이해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위협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위협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일명 뭐 내부용 SaaS 그리고 내부용 어떤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관문이 없다. 그러면 사실 위험이 달라집니다. B2C에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이냐, 그런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내부의 애플리케이션이냐, 이것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망과 외부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의 어떤 접근 경로를 갖는 서비스냐에 따라서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위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위협들을 식별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은 무엇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 호스팅되는 공간이 어디이고 실제 엔드 커스텀은 어떻게 접근한다, 이런 것들이 목록화되게 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위협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BPF 도어가 설치될 환경이 있나? 설치된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식별이 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겠죠. 디도스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클라우드는 디도스 사업자가 막는다고 한다. 우리는 서버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BPF 도어 같은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충분한지를 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퀘션 마크가 찍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되게 위협을 잘 식별을 했고 식별한 위협에 대해서 조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유관부서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잘 모르면 이 어떤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BP도 찾아야 될 것이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솔루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 모델링을 이제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자산을 식별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공격자 아니면 위협 행위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 경로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완전하게 격리된 공간이라서 인터넷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이런 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인터넷 접근도 가능하고 내부망 접근도 가능하다, VPN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접근 경로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패턴들에 대해서 공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격 기술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아니면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공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캐닝이나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협들이 나왔죠. 위협들이 식별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이 있고, 그리고 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해서 공격자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레미디에이션 액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내부 자산의 공개 노출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산이 퍼블릭하게 액세스하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AWS, 구글의 GCP,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을 현재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GitHub나 GitLab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징이 뭐냐면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을 관리자가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퍼블릭하게 공개하지 않고 인간받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게 오퍼레이션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액세스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액세스가 안 됩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퍼블릭하게 바꿔버리거나 관리자가 실수로 퍼블릭하게 바꿔버리면 액세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관련된 많은 보안 사례를 보면 S3 버킷이나 블록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가 퍼블릭하게 오픈되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나 액세스 키가 노출되는 이런 유출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기업의 중요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사고 사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빈번하고 많이 회자되는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탐지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공개 설정이 가능한 서비스들은 다 퍼블릭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세팅되도록 설정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개별 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조직 레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퍼블릭 세팅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프라이빗으로 오퍼레이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퍼블릭 세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퍼블릭 세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API 호출이나 오퍼레이션에 MFA를 강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어떠한 서비스가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바꾸는 단계만이라도 MFA를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설정이 변경이 발생한다면 알람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퍼블릭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건 필요한 서비스이고 승인받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바꿨다. 그러면 불구하고 알람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퍼블릭 세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프라이빗으로 전환해버리는 그런 강제 리미디에이션 액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WS 기준으로 많이 아시는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아마존 S3가 있어요. S3 버킷, 오브젝트 스토리지. 여기엔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방대한 데이터가 퍼블릭으로 바뀌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S3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WS 환경에서 EC2 인스턴스를 띄우려면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 이미지 안에는 여러 가지 EBS 볼륨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볼륨도 관리자가 퍼블릭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요 데이터, 중요 코드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의 디스크를 퍼블릭으로 바꿨다. 그러면 S3 버킷을 퍼블릭으로 바꾼 것처럼 위험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디스크를 카피 뜹니다. 백업을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스냅샷입니다. 이 스냅샷도 퍼블릭하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버추얼 디스크가 인터넷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S3 버킷이 퍼블릭하게 열려있는 것처럼 위협이 크게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있습니다. SSL 다큐먼트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일종의 스크립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큐먼트에 여러 가지 스크립트 내용을 적어두고 불렀다가 오토메이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 버추얼 서버 1000대에 대해서 어떤 일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큐먼트에 스크립트를 적어두고 1000대에다가 일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스크립트에 데이터베이스에 IP 패스워드가 들어있었다. 근데 이 다큐먼트가 퍼블릭하고 오픈됐어요. 이것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스크립트가 노출이 되는 거고 그 스크립트에 있는 여러 가지 크리덴셜, API 값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레지스트리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컨테이너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퍼블릭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코드 리파저토리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서비스 하나만 퍼블릭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AWS를 쓰는지, GCP를 쓰는지, 애저를 쓰는지,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필요하고요. SaaS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면 그 SaaS 서비스에도 이런 위험이 있을 거예요. 코드 저장소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퍼블릭 세팅이 가능한 옵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명의 하드 코딩입니다. 이것도 온프레미스와 동일하죠. 소스 코드의 액세스 키나 데이터베이스의 ID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드 코딩하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격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스캐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쉬운 방법은 제가 가끔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하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구글의 개발자 도구를 켭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면 이 액세스 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크리덴셜이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1000개의 기억을 하면 1개가 나올까 말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AWS 액세스 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API 키일 수도 있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게 파이프라인의 보안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스트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캐닝을 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도 조치가 적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고정적인 API 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항상 다이나믹하게 키를 발급받고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 코드에 정적인 어떤 API를 코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키나 크리덴셜이 유출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캔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수행할 때 쉬프트 레프트 접근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드가 패키지화되고 서비스가 된 이후에 스캔하는 건 사실 나중에 디텍션하고 리미디에이션 하는 데 공수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크리덴셜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티 패턴을 왼쪽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이름이나 패스워드를 코드에 치고 넣어놨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P처럼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가급적 장기 보안 자격증명을 사용하지 않고 임시로 토큰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오퍼레이션 환경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잉여 권한의 사용입니다. 잉여 권한은 남는 권한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50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저에게 70만큼의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20만큼의 잉여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이 없어도 되는데 그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필요한 20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의 자격증명이 유출이 된다면 FM대로 했으면 50만큼의 권한이 유출되었을 텐데 20을 더 줬잖아요. 그럼 20만큼의 권한이 더 유출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환경에서 어드민 권한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분이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서비스가 5가지예요. 아니면 10가지입니다. 그런데 AWS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서비스의 개수가 360가지가 넘거든요. 어드민이면 이걸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잉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 권한 부여 원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이건 온프리미스도 마찬가지죠. 권한을 부여할 때는 꼭 필요한 권한만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사실 말은 쉽지만 이걸 구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까다롭죠.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AWS 오퍼레이션 하면서 어려운 게 딱 2가지 항상 꼽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큐리티 그룹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IAM에 대한 권한 관리. 제가 항상 최소 권한 원칙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덕션에 이걸 적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약간 루즈하게 권한의 범위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권한을 부여받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사람은 그 권한을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최초에 정의한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가 됐는지 아니면 더 많은 권한이 부여가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부여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권한을 회수하면 됩니다. 클라우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사이클이 있었지만 이걸 실제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도구나 네이티브 서비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하게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 인하우스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세우기 위한 네이티브 기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소 권한 원칙을 준수시키는 게 까다롭지만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구현은 매뉴얼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 오토메이션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정책을 변경을 합니다. 이게 관리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데브옵스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요. 보안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IAM에 대한 관리 권한이 달라요. 어떤 기업은 데브옵스 팀이 IAM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보안팀이 IAM 권한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나리오는 예를 들면 개발자가 직접 데브옵스 오퍼레이션까지 하시면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커밋 단계에 어떤 IAM 정책을 포함한 코드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정책과 수정된 정책을 이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가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를 해서 비포보다 애프터가 액세스 권한이 더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안팀이 반드시 브레이크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의한 액션이나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서비스는 당신은 쓰면 안 돼요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가 그 서비스들을 검사합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이 커밋된 신규 정책이 더 많은 변환을 발생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쓰지 말라고 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리미디에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지 말아야 될 서비스를 추가를 했다면 디나이 액션을 추가를 해서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반려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범 사례를 파이프라인에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비인가 데이터에 대한 임의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어떤 시스템 아니면 사람이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모든 오퍼레이션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으로 API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API 없이 어떤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API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격자는 API 스캐닝을 통해서 열려있는 코드를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크리덴셜을 획득한 다음에 악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이 API에 대한 사용 여부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WS 환경에서는 IAM에 대한 폴리시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폴리시 그리고 전체 조직에 부여되는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 이런 다양한 폴리시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폴리시들을 조절을 하게 되면 조직 전체에서 허용되는 범위 그리고 어떤 사용자나 역할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위 그리고 서비스 입장에서 허용되는 범위 이런 것들을 API 레벨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다루는 환경에서는 무조건 서울 리전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사용되는 환경에 서울 리전 이외의 리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제하느냐? SCP라는 정책으로 강제할 수가 있어요. SCP라는 정책을 통해서 서울 리전만 허용하도록 정책을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서울 리전 이외의 리전은 API 구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개발자나 데브옵스 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개발자에게 권한을 주는 IAM 폴리시를 통해서 API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서비스에도 정책을 부여할 수 있어요. SQS나 VPC 엔드포인트나 S3 버킷의 정책을 부여를 해서 서비스 입장에서 API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경계 보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PI가 호출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자가 필요하기